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5년 10월 1일, 바로 오늘이죠. 상장 예정인 넵튠 인슈런스 홀딩스, 티커 심볼 NPA의 기업 공개 IPO에 정말 깊이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회사가 인슈어테크 분야에서는 진짜 보기 드물게 수익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기대감이 상당하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초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고요. 또 IPO 구조를 보니까 이게 100% 기존 주주들이 자기 주식 파는 거 구주 매출이더라고요. 아, 네,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물론이고 장기 투자 매력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가 뜨거운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넵튠의 그 혁신적인 기술 있잖아요. 특히 독자적인 AI 플랫폼, 그리고 또 자본 부담이 적은 그 MGA, 총괄 관리 대리인 모델, 여기에 기반한 성장 가능성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AI랑 MGA 모델이요? 네, 이게 이 회사의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그 이례적인 수익성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성.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약간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넵튠 IPO의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는 어떤지, IPO 구조는 어떤지, 또 시장 수요는 정말 뜨거운지, 그리고 당신께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상장 당일 가격 예측하고 단기 거래 전략까지. 정말 핵심만 뽑아서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넵튠 인슈런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업 모델의 핵심이 뭔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금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넵튠 인슈런스 홀딩스는요, 2018년에 세워진 넵튠 플러드 인코퍼레이티드의 모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긴 회사는 아니죠. 2018년 설립이면 비교적 신생 기업이네요. 네, 맞아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주 선도적인 총괄 관리 대리인, 그러니까 MGA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MGA요? 총괄 관리 대리인? 네, 주로 다루는 상품은 주택보험하고 상업용 보험 상품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요 홍수보험, Primary Flood 하고 초가 홍수보험, Excess Flood 이 분야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수보험 전문이군요. 그렇죠. 상품 판매는 전국적인 대리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MGA 모델입니다. MGA 모델.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보험사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당신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서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위험, 이걸 이제 언더라이팅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험사가 직접 위험을 떠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리스크를 직접 다 떠안아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죠. 규제도 많고요. 하지만 MGA 모델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넵튠 같은 MGA는요,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이걸 어떻게 유통시킬지, 또 정책 발행하고 관리하는 거, 이런 약간 서비스 제공에 더 집중을 해요. 실제 보험 인수 위험은 직접 안 지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실제 보험계약 인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재보험 파트너나 아니면 캐리어 파트너라고 부르는 다른 회사들에게 넘기는 구조예요. 아하, 위험은 다른 데로 넘기고 본인들은 운영과 서비스에 집중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본 경량, 캐피털 라이트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본이 많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넵튠이 왜 그렇게 높은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에요. 자본 경량 구조. 그래서 효율이 높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넵튠을 보면서 사스 기업 같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스 같은 확장성이라 비유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마치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큰 자본 투자 없이도 사업 규모를 막 키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높이 산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고객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사스랑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요, 비유는 알겠는데 본질은 결국 보험 상품을 파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험 파트너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파트너십이 중요하죠. 그럼 이게 사스처럼 정말 무한정 확장이 가능할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결국 재보험사들이 받아줄 수 있는 보험 총량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성장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당연히 재보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파트너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캐파가 성장의 한계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걸리네요. 하지만 넵튠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그 MGA 모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바로 기술적인 차별화에 있습니다. 기술이요? 아까 AI 플랫폼 말씀하셨죠?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AI하고 아주 고급 데이터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전체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라이튼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라이튼이요? 네, 이게 자동으로 보험 견적을 내주고 보험 인수 여부까지 판단해서 처리해줘요. 그리고 또 포사이든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발행된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요. 트라이튼은 인수, 포사이드민 관리, 자동화 플랫폼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가 인간 언더라이터 없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사람이 아예 없이요. AI가 100% 보험 인수를 결정한다고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이죠. 효율성은 뭐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 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복잡하거나 뭐 전례가 없었던 초대형 홍수가 발생했다거나 할 때요. 그런 특수한 경우? 네, 그럴 때 이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 어떤 미묘한 상황 판단이나 아니면 좀 더 섬세한 고객 대응 같은 데서 한계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충분히 검증이 된 건지 당신께서도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넵튠 시스템은요,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해서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죠. 머신러닝처럼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똑똑해진다. 네, 이런 과감한 자동화 덕분에 인건비 같은 운영 비용을 정말 크게 줄였고요. 또 동시에 데이터 기반이니까 가격 책정의 정확도를 훨씬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2024년 추정 조정 이비타 마진이 60% 이상이라는 거의 경이로를 수준의 수익성으로 이어진 핵심 동력이에요. 조정 이비타 마진 60%. 그게 이 자동화 덕분이라는 거군요. 네,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시장 내에서의 위치를 봐도요. MP는 이미 IPO를 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홍수보험 제공업체로 평가를 받아왔어요. 미국 최대의 민간 홍수보험사. 네, 주요 경쟁 상대는 아무래도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 NFIP인데요. 아, 정부 프로그램이랑 경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NFIP가 좀 느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약간 관료적인 면이 있거든요. 넵튠은 바로 그 관점을 파고들어서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고 또 고객 상황에 맞는 맞춤형 민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종의 파괴자, 디스럽터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NFIP의 비효율성을 공략해서 성공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홍수보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특정 틈새 시장, 니치 마켓에 집중한다는 점이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틈새 시장의 한계 말씀이시죠? 네. 아무리 미국 시장이라도 전체 보험 시장 규모에 비하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NFIP가 주 경쟁자라고 하지만 앞으로 다른 민간 경쟁사들이 막 뛰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아요. 넵튠은 현재 미국 50개 주 전체하고 워싱턴 DC에서 보험 보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미국 전역이군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보장한 총 재산 가치가 1,000억 달러 이상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어마어마하죠. 고객 수도 23만 5천 명 이상에게 이미 보험 증권을 판매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규모라고 봐야죠. 1,000억 달러 보장, 23만 5천 고객.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재보험 파트너 의존성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계속 좀 마음에 걸렸어요. 넵튠이 재보험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얻었다는 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30개가 넘는 글로벌 재보험사 및 전문 보험 시장 파트너들로부터 보험료 수용 능력,
즉 캐파를 확보했는데요. 이 규모가 2024년에는 3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4억 달러로 더 늘어났어요. 캐파가 늘어났다. 3억에서 4억 달러로?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위험 관리에 굉장히 보수적인 재보험사들이 넵튠의 데이터 기반 언더라이팅 모델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냥 아무 MGA한테나 이렇게 캐파를 늘려주지 않거든요. 재보험사들이 모델을 신뢰한다. 그렇죠. 이건 아까 당신께서 지적하신 그 재보험 파트너 의존성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도 될 수 있어요. 신뢰받는 모델 덕분에 파트너십과 수용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재보험 시장에 신뢰가 없고 그분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재보험 파트너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본질적인 위험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상생하기 힘든 수준의 초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재보험 시장 전체가 경색되거나 얼어붙는다면 넵튠의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고 봅니다. 네.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고려한다면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재무 상태하고 IPO 구조, 그리고 아마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밸류에이션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수익성이 좋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얼마나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넵튠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정말 상장 단계에 있는 인슈어 테크 기업 중에서는 진짜 드물게 확고한 수익성을 갖췄다는 거예요. 다른 인슈어테크들은 대부분 적자인데 네, 맞아요. 레모네이드나 누트 같은 회사들 보면 아직도 큰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넵튠은 다르다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억 1,930만 달러였어요. 1억 1,930만 달러. 네. 그리고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최근 12개월, 우리가 보통 LTM, Last 12months라고 부르죠. 그 LTM 매출액은 1억 3,674만 달러에 달합니다. LTM 매출이 1억 3,674만 달러. 꾸준히 성장하고 있군요. 그렇죠. 일관되고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출 성장세는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수익성은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순이익이나 이런 지표들이요. 수익성은 정말 더 놀랍습니다. 2024년 순이익이 3,46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2025년 LTM 기준 순이익은 4,52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익도 같이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흑자 전환 정도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내고 있군요. LTM 4,500만 달러 이상?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조정 이비타 기아 기억나시죠? 네, 마진율 60% 넘는다는 거요. 맞습니다. 2024년 조정 이비타는 7,210만 달러에 달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계산한 조정 이비타 마진율은 무려 60%를 초과합니다. 60% 초과. 와. 네, 이게 정말 넵튠의 MGA 모델과 그 기술 기반 자동화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기존의 전통 보험사들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고요. 심지어 아주 잘 나가는 고성장 사스 기업들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스 수준의 마진율? 그렇죠. 투자자들이 바로 이 압도적인 효율성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예요. 조정 이비타 마진율 60%라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임에는 틀림없네요.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이 3,460만 달러인데 조정 이비타는 7,210만 달러잖아요. 네, 그렇죠. 차이가 좀 있죠. 그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은 당신께서도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감가상각비라든가 아니면 직원들한테 주는 주식 기반 보상,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 현금 지출은 아닌 비용들. 비현금성 비용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비현금성 비용이 꽤 크다는 걸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EBITI가 높다고 해서 그게 다 실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60%라는 마진율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될 수 있을지도 저는 약간 의문이고요. 물론 조정 항목들은 자세히 봐야 하고 미래 마진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IPO 구조를 좀 자세히 보죠.
최종 공모가하고 규모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최종 IPO 구조와 일정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티커 심볼은 MP고요. 상장되는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 NYSE입니다. NP, NYSE. 가격은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 밤에 최종 확정이 됐고요. 실제 거래는 바로 오늘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당신께 가장 중요한 날이죠. 네, 오늘 개장하면 움직임을 볼 수 있겠네요. 공모가는 얼마로 정해졌나요? 최종 공모가는요. 원래 제시했던 희망 공모가 범위가 18달러에서 20달러 사이였거든요. 네, 18불에서 20불. 그 범위의 가장 높은 가격인 주당 20.00달러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요가 아주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최상단 결정이라 수요가 받쳐졌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이번에 공모되는 지직수는 총 18.411만 3주의 클래스 A 보통주고요. 이걸 통해서 회사가 조달하는 총 금액은 3억 6,842만 달러가 됩니다. 총 3억 6,800만 달러 규모. 네. 그리고 이 공모가 2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상장시 시가총액은 약 2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네요. 공모가 기준 시총 약 27.6억 달러.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신께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번 공모가 100% 구주 매출, 세컨더리 어퍼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새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달 금액 3억 6,800만 달러가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기존 주주들, 초기 투자자들이나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 네. 100% 세컨더리 드린 건 맞습니다. 물론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기존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회사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보다는 기존 투자자들의 탈출, 엑시트 성격이 더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 회사는 이번 IPO를 통해서 성장 자금을 더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100% 구주 매출이라는 점은 확실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반대로요? 네,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과 또 앞으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현금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굳이 이번 IPO를 통해 신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재무 건전성과 자생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드디어 밸류에이션이네요. 아까 공모가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27억 6천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7.6억 달러. 이걸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LTM 재무지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밸류에이션 배수를 계산해보면요. 먼저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LTM 매출 1억 3,674만 달러로 나눈 값은 20.18배가 나옵니다. BS가 20배요. 와. 네, 20배가 넘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 이건 시가총액을 LTM 순이익 4,526만 달러로 나눈 건데 이건 61.0배에 달합니다. PS 20배 이상, PE 60배 이상이라. 와, 이거 아무리 인슈어테크 프리미엄을 받고 또 수익성이 좋다는 걸 감안한다고 해도 이건 정말 공격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확실히 높아 보일 수 있죠. 당신께서도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보험 지주 회사들 PS가 보통 1배에서 3배 사이인 걸 생각하면 이건 극단적으로 높다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심지어 요즘 잘 나간다는 일부 고성장 기술주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게 설정된 건 아닌지 저는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거 거품 아닌가요? 물론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전통 보험사 기준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넵튠의 그 독보적인 인슈어테크로서의 지위,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했던 자본 효율적인 MJ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증된 수익성과 그에 따른 확장성, 이런 것들 덕분에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인슈어테크 프리미엄과 수익성으로 정당화된다. 네, 특히 다른 경쟁 인슈어테크 기업들하고 비교해보면 넵튠의 가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장 인슈어테크 기업 중 하나인 레모네이드, 티커 LMND 아시죠? 네, 알죠. 레모네이드.
그 회사는 여전히 큰 규모의 언더라이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PE 비율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9.8배 뭐 이런 식으로 깊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수익을 못 내니까요. 그렇죠. 아직 적자죠? 반면에 넵튠은 어떻습니까? 무려 61배의 긍정적인 플러스 PE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넵튠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손실 내는 동종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질 좋은 피난처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아, 다른 곳은 다 불안한데 여긴 돈을 버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사업 모델의 위험이 어느 정도 제거된 디리스크드, 이 모델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바로 이 수익성 프리미엄이 상장 당일 주가 급등을 이끌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질 좋은 피난처라는 표현 자체는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높은 평가는 뭐랄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인셔테트 열풍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풍부했던 유동성에 기인한 측면도 분명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장 분위기도 영향이 있겠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같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온다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당신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의 지속 가능성에는 저는 계속 물음표가 붙는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수요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기관 투자자들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NPIPO의 가장 강력한 단기 상승 촉매제는 바로 이 압도적인 기관 수요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이번 IPO 청약에서 경쟁률이 10배를 훌쩍 넘는 엄청난 초과 청약을 기록했어요. 10배 이상 초과 청약이요. 와, 정말 뜨거웠네요. 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에 비해서 사려는 수요가 10배 이상 많았다는 거니까 극심한 희소성, 스케어시티를 의미하는 거죠. IPO 메커니즘 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0배 이상 초과 청약이 된 경우에는 상장 당일 주가가 50%에서 많게는 150% 이상 급등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10배 초과 청약이 그 정도의 시그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모가 $20에 자기가 원했던 만큼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 못 받았겠죠. 그 기관들이 상장 후에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 부족한 물량을 채우려고 시장가로 막 주식을 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건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0배 이상 초과 청약은 분명히 강력한 긍정적 신호인 건 맞아요. 수요가 몰렸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과도한 초기 관심은 때로는 좀 비이성적인 과열, 하이프를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과열 우려요? 네. 초기에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그걸 보고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들이나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던 자금들이 갑자기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심하면 급락할 위험도 있다는 걸 당신께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요가 많다는 것의 양면성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당연히 염두에 둬야죠. 모든 IPO가 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가각 결정 전략하고 또 코너스톤 투자자의 존재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고 봐요. 가격 결정 전략과 코너스톤 투자자요? 네, 아까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상단인 $20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상단. 이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주관사들이 계속 수요 조사를 하면서 $20에도 충분히 수요가 받쳐주는구나 하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이건 그만큼 지속적인 수요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T. 로우 프라이스하고 얼라이언스 버넌스타인 같은 아주 명망 높은 글로벌 기관자산 운용사들 있죠. 네, 아주 유명한 곳들이죠. 이 회사들이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해서 이번 IPO 물량 중에서 최대 $7,500만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이에요. 코너스톤 투자자로 티로 프라이스랑 얼라이언스 버넌스타인이 참여한다.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 코너스톤 투자자들은요, IPO를 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물량을 배정받기로 약속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투자자들이에요. 보통은 그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배정받은 물량을 상장 직후에 바로 팔기보다는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약간 장기 투자 성향의 앵커 투자자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량한 코너스톤 투자자들이 있다는 건 시장에 굉장히 강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또 상장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매도 압력을 줄여줘서 가격 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참여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이 꼭 장기 보유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유리한 조건으로 미리 주식을 받아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계약 조건 같은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100% 보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락업 조항 같은 게 있기도 하고 평판을 중요시하는 대형 기관들이 그렇게 막 단타 매매를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요즘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도 무시 못하잖아요. 레딧 같은 데서는 좀 얘기가 나오나요? 네, 미국 소셜미디어, 특히 그 레딧의 유명한 주식 게시판이죠. 월스트리트 배츠 같은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넵튠 IP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아, 월스트리트 배치에도요? 그럼 좀 뜨거운 건가요? 근데 뭐 좋아요 수나 댓글 수를 보면 아주 폭발적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의 관심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뭐 게임스탑이나 AMC처럼 순전히 투기적인 밈 주식 열풍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밈 주식은 아니다. 네, 올라온 글들을 보면 관심이 주로 뭐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아니면 기술 기반 인슐테크라는 사업 내용 자체에 좀 더 집중돼 있더라고요. 이건 뭘 시사하냐면 이 IPO를 주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극단적인 투기적 변동성보다는 상대적인 가격 안정에 조금은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관심이라는 걸 저는 또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네요. 오히려 그게 폭발적인 개인 투자자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아, 매수세 부족으로요? 네. 밈 주식이 아니라는 건 바꿔 말하면 단기적인 주가 폭등을 이끌 만한 그런 강력한 연료가 좀 부족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기관들의 초기 매수세 이후에 그걸 계속 받쳐줄 만한 지속적인 개인 매수세가 붙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요 국내 주식 커뮤니티, 뭐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댓글 같은 곳들을 살펴봤는데 넵튠 IPO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평가나 심층적인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관심도가 매우 낮은 편이죠. 거의 없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예상 가능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넵튠이라는 회사의 사업 자체가 미국 내의 홍수보험이라는 굉장히 특화된 틈새 시장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수용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 수요도 주로 북미나 서유럽의 전문 펀드들이 중심인 걸로 파악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MP의 초기 주가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주가는 그냥 전적으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과 수요에 의해서 좌우될 거라고 봐야죠. 한국에서의 관심 부족이 단순히 지역적인 요인이나 사업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다르게 보면 글로벌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걸 반증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미국 내 틈새 시장에 집중하는 게 강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 확장성이나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약점일 수 있거든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은 장기적인 주가 상승 동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글로벌 인지도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정말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상장 당일인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볼 수 있을지 먼저 긍정적인 전망과 전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상장 당일 주가 급등을 이끌 핵심 요인들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면요. 첫째, 극도의 희소성. 10배가 넘는 기관 초과 청약이 개장 후에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킬 겁니다. 둘째, 수익성 프리미엄. 수익을 내는 MJ의 인슈어테크는 희귀한 지위 자체가 다른 손실 보는 경쟁사들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 줄 거고요. 셋째, 최상위 인수단. 주관사가 모건 스탠리, JP모건, 보페 세큐리티즈 같은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들이잖아요. 이들이 초기 유동성 관리나 가격 안정화에 분명히 도움을 줄 능력이 있습니다. 희소성, 수익성 프리미엄,
탑티어 주간사. 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당일 거래 흐름을 예측해 보면요. 먼저 개장 전에 초기 주문 불균형이 나타날 걸로 예상돼요. 10배가 넘는 매수 수요가 몰렸으니까 NYSE의 호가 중개인 스페셜리스트는 시초가를 계산할 때 이 압도적인 매수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공모가 대비 최소 75% 이상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시초가를 형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초가부터 75% 이상 갭상승 출발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개장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PO에서 물량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한 기관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잭시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같은 곳에서 이 넵튠의 잠재적 고가로 66.91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게 포착됐거든요. 66.91달러요? 공모가 20달러인데 거의 3배가 넘는 가격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 공식적인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분석 리포트상에서 언급된 수치인데 이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공격적인 성향의 트레이더들에게는 강력한 심리적 목표가, 일종의 앵커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매수세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가격 자체가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요. 66.91달러가 심리적 지지선이나 목표가처럼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상장 당일 가격 예측 범위를 한번 제시해보자면요. 시초가 오프닝 프라이스는 공모가 20달러 대비 75%에서 125% 정도 상승한 35.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당일 최고가, 픽 데이원 트레이딩 레인지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반영되면서 상당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을 감안해서 48달러에서 55달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종가 엔드 오브 데이 스테빌레이제이션은 장중에 급등했다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안정화를 거쳐서 40달러에서 45달러 수준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최대 125% 상승한 45달러, 그리고 당일 최고가는 55달러까지 공모가 대비 거의 175% 상승 가능성까지 보시는 거네요. 정말 엄청나게 낙관적인 전망인데요. 그럼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믿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매매 전략을 써야 할까요? 네, 이렇게 상장 첫날 변동성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요. 그 초기 가격 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변동성 포착 및 고속 이탈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포착 및 고속 이탈, 이름이 거창하네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1. 초기 모니터링 단계. 개장하기 한 30분 전부터 NYSE에서 나오는 예상 시초가 있잖아요. 그걸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상 시초가가 저희 예측 범위보다 훨씬 낮은 예를 들어 30달러 미만에서 계속 형성된다면 생각보다 수요가 약한가? 하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진입 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해요. 이건 저희의 긍정적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신호니까요. 2. 진입 전략. 자, 이제 시초가가 최종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예측한 범위인 35달러에서 45달러 사이에서 개장한다면 그때는 개장과 거의 동시에 바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첫 움직임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죠. 3. 목표 및 청산 전략. 진입에 성공했다면 이제 언제 팔지가 중요하겠죠. 1차 목표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48.00달러에 도달했을 때 보유한 포지션의 절반, 50% 정도를 매도해서 일단 수익을 일부 확보하는 겁니다. 2차 목표가.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나머지 절반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55.00달러 이상에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도하거나 전량 청산하는 전략입니다. 오, 아주 구체적인 진입 가격대와 청산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35에서 45달러 진입, 48달러 1차 매도, 55달러 이상 2차 매도.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위험 요인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듣고 계신 당신께서도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위험 요인 점검은 필수죠. 첫째,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적했던 100% 구주 매출이라는 점.
회사로 돈이 안 푼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IPO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요. 기존 주주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생각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상장하자마자 팔려고 대기 중에 물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기존 주주 매물 부담은 고려해야죠. 둘째, 극도로 높은 초기 밸류에이션. 공모가 기준으로 이미 PS 20배, PE 60배라는 건 누가 봐도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이에요. 이미 비싸다는 거죠. 만약 오늘 시장 전체 분위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인슈어테크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갑자기 식어버리면 이렇게 비싼 주식은 급등 후에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은 확실히 있죠. 그리고 셋째, 아까 긍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하셨던 그 잠재적 고가 데이터 66.91달러의 위험성이에요.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보거든요. 이 가격 정보가 시장에 퍼지면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만약 실제 주가가 여기에 훨씬 못 미치거나 근처에도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게 다야? 하는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단기적인 급등을 기대했던 트레이더들이 재빨리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주가 급락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66.91달러라는 가격 정보 자체의 신뢰도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잭스가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가격은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 절대적인 목표가로 봐선 안 되겠죠. 위험 요인들을 알고 관리하는 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손절매 설정 같은 게 중요할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 제시하신 그 단기 거래 전략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로 매우 고위험 전략이에요. 당신께서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높은 변동성은 높은 수익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큰 손실 가능성도 동반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따라서 이 전략을 실행하시려면 손절매, 스탑로스 설정과 그 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장 후 초반 조정을 감안해서 시초가 대비 일정 비율, 가령 한 10에서 15% 아래인 32.00달러 정도를 손절선으로 미리 정해놓고 만약 주가가 그 가격까지 내려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파는 그런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하겠지. 이런 미련을 갖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손절 원칙 준수는 트레이딩의 기본이죠. 네. 또 상장 첫날의 주가 움직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매우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실행 능력이 요구돼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그 순간적인 변동성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잘못하거나 망설이는 사이에 이미 상황이 확 바뀌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오전 장중반 이후부터는 인간 트레이더보다 훨씬 빠른 알고리즘 기반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싶어요. 이런 알고리즘 매매에 잘못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단기적인 투기 거래일 뿐이지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하는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당신께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위험 관리에 대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상장 초기 거래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하는 게 맞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넵튠 인슈런스 홀딩스의 IPO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넵튠이라는 회사는 인슈어테크 분야에서는 참 보기 드물게 탄탄한 수익성을 갖춘 MJ 모델과 또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높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10배가 넘는 강력한 기관 수요는 상장 초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모가 기준으로 이미 PS 20배, PE 60배가 넘는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과 또 신규 자금 조달이 전혀 없는 100% 구주 매출이라는 IPO 구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인 오늘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 거래 전략은 잘만 하면 매력적인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주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 그래서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당신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맞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네, 즉 정리하자면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입증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동시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과 다소 아쉬운 IPO 구조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의 주가 움직임은 결국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넵튠 인슈런스 홀딩스 IPO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죠.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투자 추천이나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저희의 분석 과정에서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완벽하다거나 혹은 실제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